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산 무기의 생산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가번호 8위의 나라인 한국이 다시 한번 빠른 납품으로 폴란드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폴란드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주문한 또 다른 현대적 무기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배를 타고 도착한 K2 블랙팬서 6대는 그 단위의 항구에 도착해 바로 제20 기계화 여단에 인도되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군은 이미 28대의 K2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28대의 최신식 전차를 얻은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1차 10대, 올해 3월 2차 5대, 5월 3차 7대, 6월 4차 6대로 1차 10대가 기존 한국 육군 소유 물량을 미리 건네준 것이라면 2차부터는 한국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새 제품을 인도한 것입니다. 특히 5월, 6월 두 달에 걸쳐 10세대를 보냈으니 한국이 괜히 전 세계 최고의 납품 실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었죠. 특히나 놀라운 점은 올해 예정된 납품 일정을 반년도 다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당초 현대 로템과 폴란드는 1000대 수출 계약 가운데 긴급 소요분 180대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었죠. 그 가운데 국내 생산 180대는 2022년 10대, 2023년 18대, 2024년 56대, 2025년 96대를 보내기로 하였는데 올해 예정된 18대보다 무려 10대나 더 많은 28대를 6월에 조기 납품 완료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배달의 민족이 아닐까. 폴란드 현지 네티즌들 역시 아니 전차가 원래 이렇게 주문해서 바로 받는 것이었냐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부하샤크 국방장관 트윗 아래에는 이러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원래 계획은 언제 받기로 했던 것이었나요? 한국인들이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려서 일정을 맞춘 건가요? 아, 훌륭한 제품입니다. 예, 소비에트산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물건. 좋습니다. 우리 군대는 최고급 장비를 가져야 해요.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조치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이를 통해 제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현대적인 군대를 지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를 근거로 투표할 거예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납품 소식에도 불구하고 몇몇 일부 네티즌들은 K2 전차에 대한 성능에 의구심을 가지며 비판하는 댓글들도 보였는데요. 한국산 무기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최악의 쓰레기야. 선거 이후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강철로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하겠어. 폴란드는 침략에 대비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대포 덩어리들 뿐이지. 부하차크 제발 그만해. 필요먹을. 더 이상 내 돈을 낭비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어. 이봐 장관, 정말로 6대의 전차가 제공된 것이 중요한 정보인가? 이처럼 작은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고할 거라는 거지.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 250억 로티를 지출했는데 그들은 어떤 오프셋 계약이나 기술 이전을 시행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말뿐인 약속만 있겠지. 야 마리우스야, 전문가들은 K2가 1980년대산 소련제 대전차 미사일 코넷에 그냥 한 번에 뚫려버린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격하고 지나친 표현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현재 폴란드가 10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가 우려된다며 지난 4일 반정부 시위 현장에 50만 명의 시민이 몰릴 만큼 정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애꿎은 한국산 무기가 야당 및 야당 지지자들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명확한 근거나 레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추측성 발언을 통해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 역대급 계약으로 불리는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협력이 폴란드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동유럽 잠재 수출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폴란드의 동유럽 영향력 그리고 이번 계약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 무기의 유럽 허브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체코 국방부 역시 전력 보강을 위해 2027년부터 신형 전차 5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야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장관은 후보 모델로 한국의 K2 우표 전차와 독일 신형 레오파르트 2A7 전차 그리고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폴란드에서 선행된 계약 모델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성공할 수 있어야 앞으로 유럽에서의 잠재 수출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폴란드
폴란드가 반으로 나뉘어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괜시리 욕을 먹고 있으니 이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폴란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산 매체의 기자가 반대 의견들을 묵살시키는 참교육을 시전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동유럽 최대 방산 매체 디펜스 입사의 NJ 그라프 편집장과 데미안 라트카 방산 전문 기자였습니다. 이 두 전문가는 우리나라 측의 초청으로 현재 한국에 와 있는데 지난 16일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 들려서 K2 전차를 직접 시승해보고 업체와 Q&A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데미안 기자는 K2 전차를 직접 탑승한 소감을 SNS에 적으면서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최고의 전차라고 극찬했는데요. K2 전차는 기대 이상의 훌륭한 전차였다. 특히나 전면 방호력이 매우 인상 깊었다. 측면은 현대로템 측에서도 공감하듯 M1이나 레오파르트 2에 비해서는 열세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아니었는데 전적으로 가벼운 중량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량 제한을 없애면 충분히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동성과 승차감은 매우 우수했다. 역시 유기압 서스펜션이 미래라는 걸 알았다. 폴란드 여론의 우려와 달리 내부 공간은 매우 넉넉하고 쾌적했다. 앞으로 K2PL은 폴란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측면 방호 양상 및 폭발 방지 경기 탄약고를 탑재한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기동성을 더욱 살린 경량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폴란드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현대로템은 이러한 요구를 모두 구현할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SNS에 K2를 비판하던 일부 네티즌들이 보면 깜짝 놀랄만한 일침들이었는데요. 데미안 기자의 트윗 아래 댓글에는 K2 전차 핵심 포인트는 생중성이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레오파르트 A5는 이전 시대의 전차인 반면 K2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탱크입니다. 모든 관측 시스템, 사격 통제, 일반 전지장치, 기동성에서 K2가 훨씬 뛰어납니다. 분명 어떤 모델을 하든 한국은 공급 일정보다 더 빠르게 전차를 납품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한편 데미안 기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그라프 편집장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라프는 15일 한국 포천 승진훈련장 에서 열린 연합합동 화력경매훈련 시범 현장에 참관하여 한국군과 한국산 무기가 가진 역량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그라프 편집장은 한국의 경매훈련이 꽤나 인상 깊었는지 개인 SNS에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였고 역대 최다, 최고의 훈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력경매훈련은 한국의 육해공 합동전력이 그야말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화력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지상에서는 K2 피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이 출격했고 공중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전투기, 아파치, 코브라, 수리온 헬기 등이 하늘을 누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날 김정은 화장실 열대 번은 갔을 거예요. 여기에 미군 측의 F-16 전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도 더해 한미 첨단 전력 610여 대와 70기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참가했는데요. 이날 훈련장에서는 한국군이 선보인 엄청난 화력 투사에 연일 천둥 소리와 같은 굉음이 끊이질 않아 영상으로만 봐도 압도되었는데 그라프 편집장이 현장에서 직접 본 만큼 괜히 역대 최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동유럽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입사는 이날 한국군의 화력 경멸 훈련 장면을 편집하여 업로드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한국군에 대한 자세한 능력을 알고 싶다면 1년 전 디펜스 입사가 만든 영상을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영상에서는 한국을 세계 최대 경제 군사 강국 중 한 곳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화력에 진심인 국가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Republika Korei, zwana potocznie Koreą Południową, to dzisiaj jedna z najsilniejszych gospodarek na świecie. Niemal 52-milionowe homogeniczne społeczeństwo tego mającego 100 000 km² państwa w 2021 roku wypracowało PKB w wysokości 1,8 biliona dolarów, co oznaczało 10. miejsce w globalnym rankingu. Ze środkami finansowymi niewiele mniejszymi niż takie państwa jak Francja, Niemcy, Arabia Saudyjska czy Japonia i znacznie większymi niż na przykład Włochy. Budżet obronny Republiki Korei stabilnie rośnie i jest efektywnie wydawany dzięki możliwości składania zamówień w rozbudowanym, rodzimym przemyśle zbrojeniowym. Wojsko jest też zasilane poborem, w ramach którego mężczyźni w wieku między 18 a 28 lat muszą odbyć 18-miesięczną służbę w wojskach lądowych, 20-miesięczną w marynarce wojennej albo 22-miesięczną w siłach powietrznych. Dzięki temu w siłach zbrojnych Republiki Korei czasu pokoju służy dziś około 600 000 ludzi, z czego 460 000 w wojskach lądowych, 70 000 w marynarce wojennej i korpusie piechoty morskiej, plus 13,5 tysiąca w Straży Wybrzeża. 65 000 służy zaś w siłach powietrznych, a siły te mogą zostać wsparte przez ponad 3 miliony przeszkolonej rezerwy. Liczby te
stawiające Republikę Korei w gronie światowych mocarstw, wynikają przede wszystkim z sąsiedztwa nieprzewidywalnej komunistycznej Koreańskiej Republiki Ludowo-Demokratycznej, którą Koreańczycy z południa nigdy formalnie nie zakończyli wojny i z którą w 2018 roku zostały zerwane wszelkie kontakty dyplomatyczne w ramach tzw. reformy obronnej 2.0. Oczywiście wyzwania bezpieczeństwa na tym się nie kończą. W regionie aktywne pozostają Chińska Republika Ludowa, z którą Koreańczycy, jak na państwo świata zachodniego, mają stosunkowo dobre stosunki, jednak nie wiadomo, jak zachowałyby się one, nie pałają też miłością do Japonii z powodu zaszłości historycznych, ale także rywalizacji gospodarczej i sporów o niektóre akweny morskie. Najważniejsze dowództwo koreańskich wojsk lądowych jest rozmieszczone w Yongin, na północnym wschodzie kraju, a zatem relatywnie blisko granicy Korei Północnej. Podlega mu 8 dowództw korpuśnych z korpusami o numerach od 1 do 8, przy czym zamiast korpusu 4 jest związek operacyjny o nazwie Korpus Stolicy. Zamiast brygad pancernych posiada on za to 4 dywizje zmechanizowane oraz brygady inżynieryjną i artylerii. Na główne siły koreańskich wojsk lądowych składa się więc 6 brygad pancernych, 4 dywizje piechoty zmechanizowanej, 3 dywizje piechoty obrony kraju i 15 dywizji piechoty, a także 6 brygad artylerii i 7 inżynieryjnych, plus oddziały pomocnicze. Koreańskie dywizje podzielone są na brygady i zwykle posiadają ich po 3, plus bataliony artylerii, inżynieryjny, rozpoznawczy, medyczny, łączności i kompania wojsk przeciwchemicznych. Poza siłami podległymi dowództwu wojsk lądowych, Koreańczycy posiadają dodatkowo równoległe dowództwa z dodatkowymi dywizjami i innymi związkami taktycznymi. Miałoby w razie wojny zająć się samą tylko obroną stołecznego Seulu. Podlegają mu 2 dywizje piechoty obrony kraju, brygada obrony powietrznej i oddziały pomocnicze, w tym grupy ochrony inżynieryjnej i żandarmerii wojskowej, do utrzymania kontroli w tym 10-milionowym mieście. Pod tak zwane drugie dowództwo operacyjne podlega z kolei 7 dyslokowanych po kraju dywizji obrony lokalnej. W południowo-koreańskich wojskach pancernych użytkowanych jest 2600 czołgów, z czego 1500 to względnie nowoczesne i modernizowane czołgi K1 Rocket. Z uwagi na swoje podobieństwo do amerykańskiego M1 Abrams, lecz mniejsze gabaryty, nazywane czasem Baby Abramsem. Kolejne 600 wozów to jedne z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czołgów K2 Black Panther. Resztę stanowią dramatycznie przestarzałe wozy rodziny M48 plus kilkadziesiąt T-80 i T-62. Te pierwsze zostały odkupione od Rosji za długi w latach 90. i wykorzystano je przy projektowaniu czołgów K2. Te drugie pozyskano od Izraela, aby uczyć się zwalczać północno-koreańskie czołgi tego samego typu. Republika Korei posiada też 3800 różnego typu innych pancernych wozów bojowych, czyli produkowana lokalnie wersja rozwojowa amerykańskich M113. Łącznie jest ich eksploatowanych 2300 egzemplarzy, w tym 1700 wersji bojowego wozu piechoty. Koreańczycy mają też 400 transporterów M113 KM-900-901 powstałych na licencji. Wymienione wyżej transportery i bojowe wozy piechoty są w dużej mierze przestarzałe i od kilkunastu lat zastępuje się je nowocześniejszymi lokalnej produkcji wozami. Gąsienicowym BWP K21, którego powstało już niemal 500 egzemplarzy, i kołowym K808-806, którego do przyszłego roku ma powstać łącznie 600 sztuk. Jak widać, południowo-koreańska piechota rusza na razie do boju na sprzęcie skromniejszym niż pancerniacy, a budowa nowoczesnych BWP czy transporterów i zastępowanie nimi starego sprzętu w stosunku 1 do 1 nie jest taka łatwa. Z opancerzonych pojazdów koreańskich warto wymienić także krajowej produkcji pojazdy wysokiej mobilności i są to maszyny podobnej klasy jak amerykańskie JLTV. Potężna jest koreańska artyleria, która nie dość, że posiada wiele luf, to jest nasycona nowoczesnymi technologiami. Liczna jest artyleria samobieżna licząca 1040 koreańskich wersji amerykańskich haubic z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armatohaubic K9 Thunder, krajowego projektu, które odniosły bezprecedensowe sukcesy eksportowe. Korea
Ma ich zgodnie z oficjalnymi informacjami ponad 1200. KH-105 z haubicą 105 mm oraz 107 i 81 mm moździerze samobieżne na bazie transporterów rodziny K200. To ciekawe, a także 58 ciężkich wyrzutni MRLS, ciężkich wyrzutni rakietowych krajowego projektu K239 Chunmu. Dysponują ponadto kilkudziesięcioma wyrzutniami z pociskami balistycznymi Hyonmu-2 i wyrzutnie pocisków manewrujących Hyonmu-3. Widać wyraźnie, że w ewentualnym konflikcie Korea Północna nie posiada monopolu na silną nawałę artyleryjską i Seul byłby w stanie odpowiedzieć na nią własną. Podobnie oznaczało koreanizację kolejnego obszaru eksploatowanego sprzętu i wycofanie konstrukcji amerykańskich. Jak widać, wojska lądowe Republiki Korei są formacją nie tylko liczną i porównywalną pod tym względem z wojskami nawet Federacji Rosyjskiej, ale jednocześnie nie zaniedbującą modernizacji technicznej, która jest prowadzona konsekwentnie od lat, a szczególnie w ostatnich 2 dekadach, ale pełnowartościowa armia zdolna do szerokiego spektrum działań. 예전엔 몰랐지만 이제야 깨닫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이 남긴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셨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 화력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